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누군가 너무나 뛰어난 학업 성과를 제출할 때마다 대중은 또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2025년 초 임원재는 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과학 연구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미국의 명문 대학 장학금 명단에 오르는 데 필요한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일반 학생들이 꿈만 꾸는 일입니다. 핵심은 이 연구가 이주호 장관 가족과 가까운 한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미성년 공동저자의 역할은 거의 이름만 올리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구체적인 기여나 데이터 작업은 물론 심지어 작성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주호 장관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한선재단 정책이사, 글로벌 교육 기회조달 국제위원회 위원 등 주요 교육 및 국제연구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2025년 초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재차 지명되고 이후 취임하면서 다시 불거져 강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사기가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한 이유인가? 맞습니다. 한국처럼 교육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입시전사처럼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작은 사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험 준비 때문에 어린 시절을 잃은 아이들과 자녀의 학원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따귀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들은 사회 전체가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교육수장이 그 불평등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부 장관 딸의 논문이 사기로 간주자는가?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며 현재까지 교육부와 관련 대학의 학술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과 같은 일부 언론은 학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 연구 논문이 국제 B급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디지털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저자는 카이스트 또는 포스테크 소속의 교수로 이주호 장관과 동료 또는 오랜 친구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의 딸은 대이론적 개요 작성 수준으로만 참여했지만 공동 저자 목록에서 두 번째 이름으로 올랐습니다. 2018년에 이 논문이 제출될 당시 장관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지만 장학금 신청서에는 독립적인 연구 능력을 갖추고 국제 학술 논문에 명확한 기여를 했다는 매우 인상적인 소개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분노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논문을 위조한 것을 모르는 장관이라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알고도 침묵했다면 윤리적인 문제다. 어떤 경우든 이런 사람이 국가교육의 키를 잡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의혹을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한국 전역에 사회적 공정성과 교육에 대한 신뢰 위기를 그때 어느 때보다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왜 신뢰 위기인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도 사기 스캔들에 핏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고등학교 재학 중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조민 씨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지도교수와의 가족관계 덕분에 이름만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딸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도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조민 씨 사건이 명예의 사고였다면 이 장관 딸 사건은 글꼴조차 바꾸지 않고 친구의 숙제를 베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사건의 본질을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뿌리, 특권의식, 그리고 한국 엘리트 계층 내에서 불평등이 재현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는지 함께 분석해 봅시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두 사건 모두 유력 인사들의 자녀였고 뛰어난 논문으로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시절에 성공했고 교수, 고위공무원과의 가족관계가 있었고 유명한 국제학술지에 소개되었으며 명문 해외대학에 진학하는 획기적인 업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019년 조민 씨 사건에서는 그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의학연구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반면 이주호 장관의 딸은 201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디지털 교육 분야의 연구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논문이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의 권력 네트워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언론 분석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한 학업 사기가 아니라 특권의 재생산이다. 즉, 이 논문들은 학업 성과가 아니라 부모가 투자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유일한 신분 상승의 통로인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의 가족들은 점수로 경쟁하지 않고 학업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논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10년을 노력해야 합니다. 반면 고위공무원의 자녀는 여름방학, 아는 교수, 그리고 적절히 시기에 끼워 넣은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학업 불평등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즉, 컨닝과 같은 사기가 아니라 시스템적 특권을 통해 학업 성과의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등학생의 과학 논문이 왜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개념, 즉 스펙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스펙은 영어의 스페시피케이션의 줄임말이지만 한국인들은 점수, 외국어 자격증, 올림피아드 대회 수상, 자원봉사 활동, 인턴십까지 한 개인의 모든 성과 기록을 의미합니다. 대학 입시 경쟁 중 특히 명문대학의 대부분 정원을 차지하는 수시라고 불리는 조기 전형 시스템에서는 스펙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수시 제도는 시험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찾기 위한 좋은 의도로 설계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스펙 무기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구에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과학 논문은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는 뛰어난 연구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일반 학생은 아무리 밤낮으로 학원에서 공부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계층 분할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바로 두 가지 은유적 이미지, 즉 금수저와 흑수저라는 두 가지 은유적 이미지를 통해서입니다. 흑수저 학생은 대학의 희미한 문을 통과하기 위해 수능 시험을 위해 하루 18시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반면 부모가 교수, 고위공무원 또는 CEO인 금수저 학생은 친분관계 덕분에 여름방학 동안 연구 인턴십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참여하여 이미 완성된 연구 논문에 이름만 올리면 됩니다. 이러한 스캔들에서 과학 논문은 성과가 아니라 특권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네트워크의 권력을 증명합니다. 이주호 장관 딸 사건과 그 이전의 조민씨 사건이 폭로한 무서운 점은 단순한 개인의 사기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적 부패를 보여줍니다. 학술적 정직성을 지켜야 할 대학 교수들이 오히려 이러한 특권 프로덕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는가요? 논문 게재 압력, 동료 교수와의 관계, 오랜 친구 관계 또는 미래의 러크레티브 프로젝트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이 학술 윤리가 부차적인 위치에 놓이는 게 보이지 않는 이익 집단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젊은 세대에게 만연한 헬조선 심리의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헬조선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엄격한 계층사회로 하층민에게는 탈출구가 없는 지옥 같은 조선시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쓴 말입니다. 교육의 공정성을 만들어야 할 교육부 장관의 딸이 특권을 이용해 기름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마지막 믿음마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 나라에서는 태어날 때 물고 딴 수저가 평생의 모든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분노는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개혁에 대한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정시 전형, 즉 수능 점수만 반영하거나 그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소 기계적일 수 있지만 공정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보수 진영과 많은 교육자들은 오로지 하나의 시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창의성을 죽이고 문제풀이 기계 세대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 끝없는 논쟁은 한국 사회 전체의 결착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특권의 호점이 많은 수시 전형 시스템과 공정하지만 다소 경직된 정시 전형 시스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장이 불공정의 중심에 있을 때 국민들은 해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민 쇼크는 한국 사회 교육 불평등에 대한 절망감을 불러일으켰고 사회정의라는 환상에 대한 첫 번째 따기와 같아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수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녀가 똑똑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녀 같은 부모가 없어서 화가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초 다시 불거진 이주호 장관의 딸 사건은 현재 사회적 신뢰의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또야! 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심리는 분노에서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한 입시 제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들은 두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기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두 행위 모두 거의 불법이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지 부도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법과 도덕 사이의 그 간극이 교육 시스템을 특권 시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즉 이름이 있는 사람이 선택됩니다. 네, 현재 이주호 장관 딸 사건 이후 한국 소셜미디어에는 분노의 물결이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교육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판 등 여러 플랫폼에서 죽도록 공부해도 고위 관료 자녀의 논문에 이름 한 줄 올리는 것만 못하다. 내 아이는 새벽 2시까지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들의 아이는 교수와 아침 식사만 해도 국제 논문을 얻는다는 식의 댓글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친척 중에 교수가 있다면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라는 견해를 표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온라인에 유포되는 신랄한 풍자 만화로 분노를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 그리고 이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학생이 왜 열심히 공부해도 국제 논문이 없지? 라고 외치는 이미지, 만화, 한국의 상위권 대학들이 개설해야 할 새로운 학과, 가족관계 및 특권 기회학. 이것은 학술 스캔들이 아니라 리얼리티 쇼다. 누가 유력 가문의 자녀인가? 이것들은 소셜미디어 밈이지만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절망감을 표출하며 교육 포럼에 더 이상 자녀에게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2025년 초 당시 대중의 분노에 그치지 않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딸과 관련된 논문 특혜 의혹은 각 정당 간의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에서 더불어민주당, DPK는 당시 주요 야당으로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으며 동시에 대통령실에 이주호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한겨레, 경향, 오마뉴스 등 진보 언론들도 학술 특권을 폭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반면 보수 언론들은 더 조용하거나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중립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으며 공정은 환상이라는 심리가 점점 강해지면서 젊은 세대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며 학업 노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낮은 출산율과 높은 경제적 압력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은 이처럼 불공정한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명확히 밝히고 싶어하는 또 다른 관점은 단지 교육 불평등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개혁 풍자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수장의 도덕성 개혁이 필요하다. 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장관이 개입했는가 아닌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교육수장으로서의 상징적 도덕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단순히 행정관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며 특히 교육이 국가적 생존 문제인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딸의 연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딸이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은 것만으로 대중은 다음과 같이 질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백만 학생들의 도덕성을 통제할 수 있는가? 심지어 많은 국민들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관이 알고도 딸이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허락했다면 그것은 도덕적 공모다. 만약 전혀 몰랐다면 더 위헌하다. 자기 집안의 특권 시스템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장관이 어떻게 교육 전체를 이끌 수 있는가? 현재까지 최종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학술 포럼에서 교수, 총장, 교사들이 이주호 장관이 더 이상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적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딸의 폐인적 도덕성과 아버지의 정치적 책임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또는 이것은 명확한 법적 증거가 없고 단지 도덕적 의혹일 뿐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분노의 물결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사회에서 직책과 개인의 명성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의 물결이 폭발하고 있는 현재 이 장관의 사과만으론 부족합니다. 한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의 더 공정한 시스템 전체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주호 장관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존중한다면 단순히 해명하거나 실수를 탓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교육 전체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다. 또는 이주호 장관이 이 사건에서 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장관직 유지는 공정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 위태로운 신뢰를 계속해서 침식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약 시스템 전체가 계속해서 프로그램된 엘리트를 양산한다면 아마도 이제 국민들이 직접 물어봐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승들 특권을 키우고 있는가?